안녕하세요.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참 많았던 60대 여자입니다. TV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이런 사연 채널의 여러 사연을 들어보면 우리 주위엔 힘들게 살아온 분이 참 많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씁쓸하게도 저 또한 나름대로 힘든 삶을 겪은 여러분의 이웃 중 하나였어요. 다행히 지금에 이르러서일지언정 저는 행복과 조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제 사연을 많은 분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됐어요. 집이 가난했던 전 운이 좋게도 부잣집 아들인 남편에게 나이 20에 일찍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들을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갔죠. 워낙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던지라 남편도 함께 살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두 여동생도 저희 아들을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저를 질려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지겨운 얼굴 보기만 해도 아주 짜증난다 진짜. 우리 창호만 아니었으면 내가 술집 예쁜이들이랑 밤새 놀고 집에도 안 들어왔을 텐데. 뭐? 당신 바람 피워? 어떻게 그걸 나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 내가 내 돈 주고 재미 좀 보고 다닌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이게 어디서 감히 서방한테 도끼 눈을 떠? 남편은 점차 절 구박하더니 바람까지 당당하게 피우고 다녔습니다. 제가 서운하고 화가 나서 따지니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턴 쉽다고 하죠. 그 뒤부터 남편은 술만 먹으면 아무 꼬투리나 잡으며 저에게 손찌검을 해댔어요. 내가 예전엔 단단히 눈이 삐었었지. 어디서 구질구질하기만 한 여잘 우리 아들 엄마랍시고 데려왔지 내가? 그만해 제발. 나한테 당신이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야? 권리?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너 데려다가 아들도 낳게 해주고 삼시세끼 고기 반찬도 먹게 해주고 돈 걱정도 없이 살게 해줬잖아. 게다가 너 내가 네 남동생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게 친정 생활비까지 도와줬던 것도 기억하지? 그런데도 나한테 권리가 없어? 난 지금 보니 볼 거 하나도 없는 당신 같은 여자한테 코가 깨인 게 너무 짜증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 저도 그런 남편에게 똑부러지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말 남편이 친정을 좀 도와준 건 사실이었기에 저는 바보같이 참고 살았어요. 처음엔 시부모와 시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었는데 그들은 그런 절 완전히 벌레대하듯 하더라고요. 우린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집 재력 정도면 귀티 줄줄 흐르는 부잣집 딸들도 충분히 며느리로 들일 수 있었는데 네가 뭐 반가웠겠니? 우리 아들 고집 때문에 너한테 잘해주는 척하긴 했다만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나 보구나. 그래도 우리가 안 내쫓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어디서 서방이 이랬다 저랬다 촉새처럼 입을 놀려? 새언니,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덕분에 신분 상승하게 됐으면 찍소리 말고 내조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오빠가 술집 여자 만나는 것까지 신경 써요? 옛날엔 다 첩 하나 둘쯤은 다 당연하게 두고 살았다는데 오빠 정도면 점잖은 거 아니에요? 웃겨 진짜.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19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마음의 병을 얻어 동생과 살며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차마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괴팍하고 못된 인간 투성이인 그 집에서 오직 아들만이 제 숨구멍이었죠.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우리 창우 자? 창우야, 엄만 있지? 우리 창우 덕분에 숨 붙어서 살아. 창우가 연말을 살게 하는 희망이야. 착하고 순한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맙게도 저를 가장 많이 따르고 좋아했어요. 아들을 끔찍이 아끼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아들이 볼 때만은 제게 한없이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저를 인간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아들이 절 좋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저를 완전히 집에서 쫓아냈어요. 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우리 창호 엄마로 두기엔 너무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을 붙잡아뒀었는데 차라리 가정부를 두는 게 낫지. 창우가 당신을 더 따르기 전에 우린 당신이랑 창우를 떼어둬야겠어. 당신처럼 천한 여잔 우리 창우 일생에 도움이 안 될 거야. 여보, 우리 창우 나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살게 해주면 안 돼? 제발, 우리 창우는 내 전부야. 웃기지 마. 당신이 창우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당신한테 돈이 있어. 잘 사는 친정이 있어. 난 창우한테 당신이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거니까 우리 창우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 난 우리 창우 태생부터 흠 하나 없는 부잣집 자식으로만 키울 거니까 당신이 괜히 나타나서 우리 창우의 오점이 되지 말라고, 이 거렁뱅이야. 만약 우리 창우 앞에 나타나면 나 두 눈 질끈 감고 창우 확 당신한테 보내버리는 수가 있어. 당신 창우를 당신처럼 가난뱅이로 키울 자신 있어? 있으면 어디 나타나 보던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2번 다시 아들 볼 생각은 말라는 엄포를 놨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그 집에 둔 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이야 제가 그토록 바라던 바였으니 기쁘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남편 말대로 제겐 남편보다 아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을 끔찍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으니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정말 아들을 저처럼 내쫓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으니 아들은 절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나이 30에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많은 손찌검과 무시,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던 제게 남은 건 겨우 낡은 단칸방을 구할 보증금과 피폐해진 마음뿐이었죠. 지금이야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 분할 등등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시대지만 30년 전엔 주부였던 여자가, 그것도 돈도 힘도 없는 여자가 법적으로 싸워보기엔 많이 두렵고 막막했던 때였거든요. 게다가 결혼 후 지방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남동생도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았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이를 악물고 생계를 위해 세상에 뛰어들었어요. 영란 씨, 이혼하고 혼자 산다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쓸쓸하겠어. 어때? 내가 추가 수당 줄 테니까 나랑 저녁에 맥주나 한잔 하고 가.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서름을 겪기도 했죠. 파출부로 일하던 시절엔 제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 접근하려던 유부남 집주인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도 했어요. 또 그 다음으로 했던 식당 일도 고데기는 마찬가지였죠. 이야, 이모, 여기 죽이는 아줌마가 들어왔네. 이봐, 나 여기 단골인데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왜 이러세요? 여기 술집 아니에요. 누가 뭐래?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좀 친해지자는 거지. 여기 이모, 새로운 직원이 왜 이렇게 딱딱해? 에이, 기분 나빠. 내가 내 돈 쓰러오면서 이렇게 이상한 취급 받아야 돼? 이러면 나 여기 안 와. 아이고, 김씨, 미안해. 얘가 워낙 성격이 까칠해서 그래. 영란 씨, 왜 엄한 손님을 찾고 그래? 누구 장사 망하게 할 일 있어? 또 이렇게 손님한테 예민하게 굴면 확 잘라버릴 거야. 그 외에도 설거지, 우유 배달일, 마트 점원 등 정말 저는 많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 와중에 부엌과 허드렛 일 또한 단 한 번도 쉬지 않으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돈을 벌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아들 언제 저렇게 컸을까? 그건 바로 저 먹고 살 돈 이외에 아들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법적으로 제가 전 남편에게 아들의 양육비를 보내줘야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달이 전 남편의 통장으로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엄마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 남편 또한 당연히 제가 양육비를 보내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굳이 연락을 해오진 않더라고요. 또한 저는 전 남편 때문에 비록 앞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가끔이나마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고 오곤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집 앞에 나와 계세요? 아이고, 우리 창우, 오늘도 학교 공부 열심히 했어? 창우 너 기다리고 있었지. 아버지랑 이 새어머니랑 같이 오늘은 맛있는 외식하러 가자. 제가 아들을 지켜보러 가는 곳은 주로 전 남편의 집이나 아들의 학교 앞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몇 달 뒤에 굉장히 부잣집 딸처럼 보이는 여자와 재혼을 한 모양이더군요. 혹시 그 여자가 아들을 구박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 아들과 그 여자는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그 여자를 향해 어머니 하며 웃는데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물론 다행이긴 하지만 아들은 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아들에겐 벌써 다른 엄마가 생겼구나 싶어서 말이죠. 아들은 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 모습은 보기가 힘들더군요. 때문에 이후로 전 가끔씩 아들의 학교 앞으로만 찾아가 몰래 아들을 보고 오곤 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똘똘하더니 저런 명문대 합격했구나. 엄마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축하해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의 고등학교 정문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아들이 명문대 합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기쁜 마음에 저는 현수막을 보고 마치 아들에게 말하듯 축하 인사를 중얼거리기도 했죠. 이후 저는 전 남편의 통장으로 아들의 첫 등록금을 보냈어요. 이체 메모에 창후 첫 등록금이라는 말을 적어서요. 그러자 얼마 뒤 처음으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신의 번호도 아닌 공중전화로 제게 연락한 거라고 말했죠. 내 연락처 어떻게 알았어? 수소문해서 알아봤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창우대학 합격한 건 어떻게 알았어? 고등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길래 그거 우리 창우 맞잖아. 그치? 내가 창우 앞에 나타나지 말라니까 음흉하게 뒤에서 우리 창우를 훔쳐보고 살았어? 내가 그동안은 당신한테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돈 보내는 거 놔뒀었거든?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앞으로 절대 돈 보내지 마. 보낸 등록금도 다시 돌려줄게. 돌려준다고? 그러지 마. 우리 아들 첫 등록금만은 내가 꼭 내주고 싶었단 말이야. 혹시 당신 재혼한 지금 처가 싫대? 그래서 그래? 저는 무슨 그 여자랑은 이미 재혼한 지 1년 만에 갈라섰어.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순종적이지도 않고 얼른 자기 애 만들어서 창우 견제하려는 눈치길래 쫓아내버렸지. 그 뒤로 우리 창우 위해서 나 여자들 데리고 놀지언정 재혼은 생각도 안 했어. 그만큼 나한테 창우가 가장 중요하니까. 창우 명문대 간 거 맞고 나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웠어.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난 당신이 주는 그딴 푼돈들 아니어도 창우 충분히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돈 핑계로 구질구질하게 창우랑 엮여보려는 생각 추워도 하지 마. 아직도 모르겠어? 창훈 당신 없이도 아주 행복하게 자랐고 그건 당신 같은 구질구질한 여잔 창우한테 필요 없단 소리야. 당신 같은 엄만 창우 앞에 나타나봤자 창우한테 창피한 존재만 될 뿐이라고. 전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내리꽂히더군요.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애원했어요. 우리 아들 첫 등록금만은 내가 꼭 내주고 싶으니 제발 돌려주지 말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엔 동의했지만 이후 제가 돈을 보내지 못하게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그 계좌를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위한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됐지만 저는 제 생활비와 동생 부부에게 줄 아버지 치료비를 빼고도 계속해서 아들을 위한 돈을 따로 모았어요. 그동안 그게 제 유일한 버릇이자 취미였고 낙이었으니 그것마저 멈추면 제가 살아갈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았거든요.
부디 언젠간 이 돈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남몰래 상상하고 꿈꾸며 그걸 유일한 사는 낙으로 삼은 거예요. 영란 씨,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아, 또 아들 몰래 보고 왔구나? 이젠 성공했나 봐? 예, 어젠 운 좋게 무려 5분이나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아유, 정말 지독한 짝사랑이다. 그죠? 솔직히 제가 우리 아들이면 나중에 알고 소름 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자꾸만 보고 싶은 마음에 발길이 가서 저도 많이 힘드네요. 그렇게 저는 여전히 혼자 쓸쓸히 살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소개를 받아 시작한 용역 청소업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했기에 저는 가끔씩이나마 이젠 아들의 대학 앞으로 아들 얼굴을 훔쳐보려 찾아갔었어요. 아들이 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고 하교하는 청소년이 아니니 솔직히 전만큼 얼굴 보긴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몇 날 며칠을 아들 대학 근처에서 서성여 볼 때면 운 좋게 한 번씩은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훤칠하고 표정도 밝고 당당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죠. 그런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전 남편이 그래도 아들만큼은 밝고 훌륭하게 키워준 것 같아 안심이 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서서히 아들을 가슴에 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나란 존재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 늙고 병들며 아들의 짐만 될 나는 아들 곁에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저는 언제부턴가 아들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게 됐어요.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또다시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 48살에 오래도록 병으로 힘겨워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재훈아, 애미야, 특히 우리 애미야. 그동안 싫다는 소리 한 번 않고 날 챙겨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너에게 이번 생에 입은 은혜 내 하늘 가서라도 꼭 갚으마. 영란아, 이 애빈 마지막까지 네가 참 걱정이다. 형편이 어려울지언정 재훈이 내미 같은 좋은 짝을 만나서 의지하고 사는데 넌 여태 혼자서 제대로 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니. 이 애비가 너무 못나서 지난날 고되게 산 널 지켜주지 못해 많이 미안하구나. 다음 생엔 이렇게 못나고 가난한 부모 말고 꼭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렴. 우리 착하고 가여운 딸, 이 아버지가 하늘에 가서 네 엄마랑 같이 항상 네 행복을 빌어주마. 이 애비가 참 많이 미안했다. 자식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건만 저야말로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저는 더는 걱정스러운 딸이 되지 않기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를 비웃듯 몇 달 뒤 이번엔 더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재훈아, 누나 다리가 안 움직여.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해도 느낌이 안 나. 저는 일을 하다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저는 한 공장의 천장 쪽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을 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 무려 하반신 완전 마비라는 충격적인 장애를 얻게 됐죠.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겨우 힘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나한테 세상이 어떻게 이러냐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보며 울기만 하는 동생과 올케 앞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을 퍼부어댔어요. 하지만 아무리 원망을 한들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제 두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 수도 없었죠. 점점 현실에 순응한 전 치료받던 곳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애를 얻은 몸으로 혼자 살아가기 위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아이들과 먹고 사느라 제 옆에 붙어 있어 주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는 동생과 올케를 안심시키며 말이죠. 재훈아, 올케, 왜 자꾸 미안해해? 나 간병인 이모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 재활도 나 같은 완전 마비 환자한텐 큰 가망은 없지만 대신 팔힘도 열심히 기르고 있고 나 정말로 괜찮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께도 동생 부부에게도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일이 이젠 너무 힘겹더군요. 사실 전 한 번도 괜찮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한 번은 혼자 저를 찾아와 또다시 미안해하는 동생에게 울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제발 미안해 좀 하지 마. 그래, 나 안 괜찮아. 근데 날 괴롭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난 가족들에게 항상 걱정만 끼치는 해악적인 사람 같다는 거야. 재훈아, 나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나한텐 가족도 없고 남은 건 이 저주스러운 몸뚱이뿐인데 내가 이 세상을 더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난 요즘 잠들 때마다 생각해. 제발 내일 아침엔 이대로 제발 눈 뜨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러지 마, 누나. 누나한테 가족이 왜 없어? 나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도 있잖아. 그리고 누나, 아무리 못 보고 산다지만 어딘가에서 분명 잘 살고 있을 창우를 생각해봐. 창우가 언젠가 자기 엄마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한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또 하늘에 계신 어머니 아버진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누나, 내가 찾아보니까 장애를 얻었어도 열심히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누나라고 뭐 못할 거 있어? 조금만 더 견뎌보자, 누나. 어? 다른 것보다 그때 동생의 입에서 나온 부모님, 그리고 저희 아들의 존재가 다시금 제게 살 힘을 주더군요. 또한 그때 동생의 누나라고 행복해지지 못할 게 있냐는 말이 제게 오기를 심어주었죠. 그래, 어디 세상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난 기필코 행복해져서 꼭 부모님께도 우리 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딸과 엄마가 돼 보일 테다. 하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전 전보다 일을 더 꽉 물고 사회로 돌아갈 연습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홀로 서기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누나, 아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니까. 그 몸으로 어떻게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겠다고 그래? 못할 거 뭐 있어.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몸으로도 혼자 잘 살아가는 사람들 꽤 수두룩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두고 봐. 그러니까 재훈아, 옳게. 제발 이제 나도 아버지도 그만 신경 쓰고 두 사람 다 애들만 보고 살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동생과 올케는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평생 저희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한 동생과 올케에게 더 이상 저라는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미리 알아봐뒀던 직업재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한 사회적 기업에 운 좋게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회사는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는 곳이었는데 아마 나라에서 관련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저와 처지가 아주 비슷했던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던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저처럼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한 후 그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문 씨 매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날씨가 좋으면 하늘을 보면서 감사한 날씨라고 하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온다고 감사하다고 하고요. 솔직히 저는요, 이 세상에 자주 믿거든요. 저한테 해준 거 하나 없이 불행만 잔뜩 가져다 주는데 얄밉잖아요. 정문 씨는 세상이 안 미워요? 전엔 미웠어요. 근데 계속 밉다 밉다 하니까 그 세상에서 태어난 나 자신까지 미워지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을 미워하는 게 결국 나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라곤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나 자신이 그런 나한테 고마워하긴커녕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턴
날씨가 좋으면 내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감사하고, 비가 오면 덕분에 날이 선선해질 테니까 그거 나름대로 또 고맙다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어요. 기왕 감정 소모할 거 미워하는 것보단 감사해야 하는 게 훨씬 기분 좋잖아요. 저와 달리 긍정적이고 마음도 훨씬 따뜻했던 그 사람이 저는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갖고 가까워지다가 저는 저와 비슷했던 남편의 사정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평생 일 한번 해본 적 없던 아내랑 클래식 피아노 전공한다고 유학도 가고 돌아와서도 돈이 많이 들었던 딸을 먹여 살리느라 거의 서울 차도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죠. 근데 제가 일을 하다 사고로 몸이 이렇게 되니까 아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절 버려버리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렇게 금이야오기야 키운 딸마저 절 창피한 짐덩이라며 버려버린 거예요. 어찌나 상처였는지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이 나네요. 남편의 딸은 심지어 결혼할 때 자신의 혼주석에 남편의 전처와 재혼한 남자를 앉혔다는군요. 그 뒤론 재혼한 전처처럼 그 딸도 자신과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죠. 평소 누구보다 따뜻하게 웃던 남편의 웃음 뒤엔 그렇게 슬픈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순서는 다르지만 배우자에게 버림받고 자식과도 인연이 끊긴 것이 저와 참 비슷한 것 같아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해주다 아주 서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됐어요. 비록 상황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린 서로의 신뢰를 확인한 기나긴 시간 끝에 서로 남은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우리 둘 다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겠어? 평생 상처받고 괴로워했던 당신 마음 이제 내가 어루만져주며 살고 싶어. 이제라도 내가 당신 꼭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남편은 제가 전 남편에게 받은 서름을 모두 잊게 해주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전 시댁 식구들과 달리 새 시어머니와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같은 여자로서 내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우리 정문이 몸은 좀 불편해도 아주 좋은 애야. 앞으로 살면서 꼭 우리 정문이에게 많이 위로받고 살려무나. 새언니, 전 우리 오빠랑 함께할 결심을 해준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서울 사니까 혹시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저랑 남편한테 연락 주세요. 늘 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던 제 동생 부부 또한 제 남편을 굉장히 환영해 줬습니다. 그렇게 우린 양가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가까운 지인만 모시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냥 간단한 가족 식사만 하고 끝내려고 했건만 남편이 고집을 부렸거든요. 나이가 58이나 돼서 무슨 드레스예요. 아무리 이런 단촐한 드레스라도 부담스러워요. 아이, 사람들이 주책이라고 욕한다고요. 아, 욕하라 그래. 내 눈엔 천사 같기만 하구만. 영란아, 아니 여보, 난 앞으로 당신한테 가능한 한 다른 여자들이 누린 행복은 모두 누리게 해주며 살고 싶어. 그래서 당신이 이번 생을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함으로만 기억하며 나중에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 감사하게도 저희가 초대한 지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우릴 축하해 주었어요. 물론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우린 답례품으로 아주 비싼 선물을 준비해 일일이 감사를 표했죠. 그때 양쪽 축의금은 제 남동생과 큰 조카가 모두 받아줬어요. 어차피 하객도 많이 없어 양측 모두 축의대를 열 필요도 못 느꼈었거든요. 동생과 조카는 신부 쪽인지 신랑 쪽인지만 구분해서 방명록을 구비해 놓고 축의금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이것 좀 봐. 어떤 하객분이 축의금을 수표로 1억이나 주고 갔어. 뭐? 1억? 누군데? 몰라. 우리 애들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젊은 남잔데 방명록에도 봉투에도 이름도 안 적고 그냥 누나 쪽 축의금이라고만 말하더라고.
그래서 액수적으로 돈을 꺼내봤더니 무려 1억이 들어있었던 거야. 여기 작게 접힌 쪽지도 같이 들어있었거든? 열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누나보다 먼저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열어봤어. 얼른 봐봐. 동생은 아주 황당무계한 말을 하며 제게 한 축의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놀랍게도 그 봉투엔 정말 1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경악스러웠던 건 그 봉투 안에 접힌 채 들어있던 쪽지의 내용이었죠. 쪽지를 읽어본 전 옆에서 함께 쪽지를 읽은 동생과 남편과 함께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은혜를 갚으려고 찾아왔어요. 멀찍이서나마 보니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네요. 저 없이도 다행히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차마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나타나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이렇게 은혜에 대한 보답을 빙자한 축의금과 쪽지만 남기고 갑니다. 만약 오늘 재혼한 분과의 미래에 제가 방해된다면 연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를 조금이라도 여전히 그리워하신다면 꼭 연락 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래도록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들 창우 드림. 그 쪽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는 동안 제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쪽지 마지막에 한 휴대폰 번호와 함께 적혀있던 이름은 제 아들 창우였죠. 그 축의금과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남자는 바로 제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결혼식도 대강의 정리까지 다 끝냈겠다. 저는 정신없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창우니? 창우야, 엄마야. 너 정말 창우 맞아? 어?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엄마랑 만나자. 어? 전에도 항상 멀찍이서 얼굴만 봤지 다 큰 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원하는 장소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과 동생 부부를 돌려보내고 남편과 함께 아들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얼굴이 남아있던 제 아들 창우가 정말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창우야!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멈칫했던 아들 또한 이내 저를 꼭 끌어안고 흐느끼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엄마도 아주 많이 보고 싶었다. 너 어떻게 엄마 찾아왔어? 어? 네 아빠가 뭐라고 안 했어? 엄마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하나씩요, 엄마. 우선 앉으세요. 남편과 아들은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했어요. 아들은 우리를 위해 커피를 사서 직접 가져다 주더군요. 그 커피로 목을 죽여 겨우 흥분을 달랜 전 그때부터 아들이 절 찾아오게 된 사연을 듣게 됐어요. 우선 2달 전에 아버지가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네 아버지가? 아유, 그랬구나. 아들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온 말은 전 남편의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솔직히 제 가슴엔 아직도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았기에 굳이 슬프진 않더군요. 저 평생 살면서 아버지 참 좋아했었어요. 저한텐 둘도 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던 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 아버지 말만 듣고 엄마를 아주 많이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날 원망했다고? 네, 아시죠? 제가 원래 엄마를 제일 좋아했던 거요. 근데 그런 엄마가 10살 때 저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엉엉 울면서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때 아버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엄만 바람나서 아버지도 저도 버리고 나간 거라고요. 그러면서 불쌍한 내 아들, 불쌍한 내 손주 하면서 저를 달래주는데 전 그게 정말인 줄 알았었어요. 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했단 말이야? 네, 처음엔 너무 슬펐는데 몇 달 뒤에 제 새어머니라는 분이 와서 저한테 무척 잘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어머니한테 배신당한 아버지가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인 저라도 아버지 속을 썩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어머니한테 상냥하고 깍듯하게 굴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 새어머니가 제게 좀 쌀쌀맞게 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 그냥 쫓아내더라고요. 어차피 전 진짜 그분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 상관없었지만은요. 사실 전 엄마가 아무리 절 버리고 갔다고 해도 꼭 언젠간 다시 절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할아버지 할머니한텐 비밀이었지만요. 기가 막히게도 전 남편과 시댁 인간들은 저를 쫓아낸 건 자신들이면서 아들에게 저를 모함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저를 잊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해요. 다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항상 저를 다 잊은 척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하지만 끝내 제가 나타나지 않자 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은 원망으로 바뀌었다더군요. 저도 사춘기가 오고 나니까 남녀 관계가 뭔지 정도는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남자한테 정신이 나가서 가족도 아들도 버릴 수 있는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맨날 너만이 내 전부다. 우리 아들 없으면 이 엄마 못 산다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꼭 엄마 보란 듯이 더 성공하고 잘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할머니, 할아버지 지원, 응원 다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명문대도 졸업하고 지금 대기업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 창하다. 정말 창해. 그런데 아무리 성공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도록 시간이 오래 흘러도 엄마를 향한 원망은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사실 엄마에 대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엄만 저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암투병을 하며 전 남편은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더군요. 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 전 남편은 그제야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영문을 몰랐던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만 아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거의 바로 전 털어놓은 진실에 아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 말해주셨어요. 자신과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었는지요. 그거 아세요? 큰 고모는 지금 사기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작은 고모는 이혼하고 재혼한 새 고모부한테 맞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땐 어릴 적 제게 잘해줬던 고모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됐나 안타까웠는데 알고 보니까 다 엄마에게 지은 죄를 그렇게 돌려받고 있던 거였어요. 그거 말고도 절 완전히 잊고 산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사실은 항상 멀리서 절 지켜보셨고 다달이 양육비에 제 첫 대학 등록금도 내주셨다는 것도 다 들었어요. 결국 마지막엔 아버지가 그런 엄마를 잘라버리셔서 인연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수소문해서 엄마를 찾았던 거예요. 그럼 더 일찍 엄마를 찾아오지. 왜 2달이나 뒤에 왔어? 무서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진 절 그리워하셨다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저희 가족 때문에 저까지 결국 미워하게 되셨을까 봐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동안 저 모르게 보내주셨던 양육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는 핑계로 결혼식장에 찾아갔던 거예요. 엄마, 그동안 저 안 미우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통받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원망했던 제가요. 전 사실이요. 엄마를 원망했지만 그만큼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하늘로 갈 때가 되니 저에 대한 미안함이 몰려와 너무 괴로웠다는 말을 남겼다더군요. 덤덤히 말하려 한 것 같지만 아들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의 겉모습만 보고 아들이 마냥 행복하게 살았다고 착각한 겁니다. 아들의 힘들었던 시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네가 왜 미워? 창우야, 이 엄마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다. 몸이 이렇게 됐을 때도 난 널 생각하면서 끊고 싶은 목숨을 부지했어. 다만 몰래나마 더 이상 널 보러 가지 않은 건 이젠 네가 정말 잘 컸으니 만나도 너에게 집 만들 난 네 눈에 띄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다.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너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엄마라는 존재 그 자체였는데 엄마가 그걸 몰랐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근데 다리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곁에 없던 사이에 대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고 오신 거예요? 사실 아까 결혼식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엄마를 봤을 때부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저와 아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힘들게 살았던 제 이야기를 대강이나마 듣고 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 표정 지을 거 없어. 아까 봤다고 했지? 엄마 행복한 표정. 엄만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됐어. 우리 둘 다 비록 휠체어 없인 살 수 없는 몸이지만 그래도 우린 누구보다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란다. 그랬구나. 저 아저씨, 아들인 저 대신 저희 엄마 위로해주고 옆에 계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아까부터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 드릴게요. 저희 엄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아저씨가 불편하시지 않다면 저 앞으로 엄마 찾아뵈면서 살아도 될까요? 전 이제 정말 엄마랑 생이별한 채 살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지. 나보다 네 엄마한텐 항상 네가 우선일 게다. 난 실패한 부모가 됐는데 너랑 네 엄마의 모습을 보니 내일처럼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구나. 아들은 고개 숙여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부탁을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옷소매로 눈가의 눈물을 훔쳤죠. 그리고 그날 전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어요. 저 엄마, 저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엄마 만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게 뭔데? 저 엄마, 제 결혼식 날 제 혼주석에 앉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이 말 하고 싶어서 집에서부터 정말 수십 번도 넘게 연습했었어요. 곧 결혼을 앞뒀다던 아들은 제게 결혼식장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평생 상상만 해봤던 그 일을 아들이 부탁하자 저는 결국 멈췄던 눈물을 다시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내가 그래도 되겠니? 평생 네 옆을 지켜주지도 못한 내가 그럴 자격이 있겠어? 게다가 난 다리도 이래서 네가 창피할 게다. 엄만 제 엄만데 당연히 자격이 있으시죠. 비록 몸은 제 옆에 없었지만 마음은 항상 저랑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엄마 다리가 왜요? 전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셔도 그 어디가 불편하셔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래도 엄만 제가 평생 그리워하고 사랑해온 제 엄마니까요. 그리고 엄마, 그동안 엄마 곁을 못 지켜드린 시간만큼 이젠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제 다리를 쓰다듬어주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렸던 애가 언제 이렇게 듬직한 남자가 됐나 싶어서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은 동생 부부도 직접 찾아가 그동안 제 옆을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누나, 누나 인생의 봄날이 이제야 찾아오려나 봐. 정말 잘 됐어. 저는 아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만났다는 예비 며느리 또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아가씨가 얼마나 착하고 참하던지요. 저는 그때 두 아이에게 오래도록 아들을 생각하며 혼자 모아왔던 큰돈이 담긴 통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제가 축의금으로 드린 돈보다 더한 돈을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됐어요. 저는 못 받아요. 받아도 이 엄마가 너만 생각하면서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모은 돈이야. 어차피 네가 축의금으로 준 만큼을 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돼.
이 돈을 모으는 낙이 아니었다면 난 진즉 하늘로 먼저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를 살게 한 건 창우 너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의 주인은 네가 맞다. 창우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만큼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안다. 때문에 나처럼 네 아버지 미워하길 바라진 않어. 하지만 적어도 네 아버지와 달리 네 처에겐 둘도 없이 다정한 지아비가 돼줘야 한다. 수연아, 언제든 혹시 창우가 속 썩이는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렴. 내가 무조건 네 편이 되어줄 테니까. 이후 상견례 때 뵀던 사돈 어른들은 며느리처럼 좋은 분들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두 분께도 저희 아들을 잘 부탁드렸어요. 이후 저는 평생 꿈으로만 그렸던 아들의 결혼식에 당당히 아들의 엄마로서 참석해 축하해 줄 수 있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남편은 다시 한번 두 아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씁쓸히 말하더군요. 여보, 이러면 안 되지만 난 참 당신이 부러워. 난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실패한 아버지였으니까 말이야. 아저씨, 아저씨는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랑 제 아내는 우리도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아저씨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아저씨, 비록 너무 늦게 만나서 아버지라고 부르긴 아직 어렵지만 앞으로는 제가 아저씨 자식으로서 효도하면서 살게요. 저희 엄마 남편이시면 저한테도 아버지나 다름없으시니까요. 평생 힘들게 사신 저희 엄마 이렇게 늘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때 이렇게 말해준 아들의 말을 듣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흐느끼고 있는 걸 알았기에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나도 당신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과 다시 재회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린 아들과 며느리와 종종 만나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가끔은 꿈만 같아요. 평생 힘들었던 제 삶에 이렇게 넘치는 행복이 찾아와 준 것이 믿기지 않아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볼을 꼬집어 봐도 이 감사한 지금이 현실이 맞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전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딱 하나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준 것만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제 인생을 망친 인간이라는 원망을 전 남편에게 품고 살진 않으려고 해요. 그저 저는 제 인생 마지막 장에 선물처럼 찾아와준 지금의 남편과 새 시댁 식구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하며 행복해지는 데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사는 동안 충분히 많이 원망도 하고 슬퍼도 해봤으니 이제 남은 생은 행복으로만 가득 채우고 싶거든요. 지금 혹시 과거의 저처럼 켜켜이 쌓여가는 인생의 괴로움에 짓눌리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이제야 비로소 웃으며 살고 있는 제 사연이 한 줄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낮과 밤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듯 인생에 꼭 불행만이 가득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꼭 잊지 말고 하루만, 또 하루만 더 묵묵히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을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저 또한 세상 어딘가에서 여러분께 꼭 환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 찾아오길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